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겨울에 걱정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시간들 다들 보내고 계시지요.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얼른 좀 나와주면 바랄 게 없을 텐데 일단은 개발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영국을 시작으로 긴급 승인된 백신 접종이 시작은 됐는데 이런저런 논란거리들은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부가 백신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는 계획은 밝혔죠. 당장 영국과 미국은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내년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이 분야 전문가분 모셔서 우리가 백신 접종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백신들의 장단점, 그리고 백신을 맞는 게 좋은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은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가 또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덴마크 함께 떠나보시죠. 12월 13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요즘은 북유럽을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북유럽 3국이라고 하면 좀 서운해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북유럽인데 라고 하는 작은 북유럽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덴마크로 오늘은 북유럽의 마지막 시간 떠나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덴마크도 다녀오셨어요? 이 덴마크를 가게 된 경유는 되게 재밌어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재밌겠네요. 덴마크는 딱 3번을 갔는데요. 그때마다 공교롭게 프랑스 때문에 갔습니다. 네. 드골 공항에 내려서 네. 환승을 해야 되는데 에어프랑스가 3번 다 파업을 한 거예요. 네, 저 유럽에 있는 항공사 중에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항공사가 에어프랑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어프랑스는 파업하고 나면 본인들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파업이에요 하고 일을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승객들을 어떻게 좀 다른 비행기를 구해주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또 그럼 전 비행기 어떻게 해요? 저 비행기 결항됐으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다시 반문하십니다. 나 파업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인근의 경찰관이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대항지로 어느 나라 공항에 가면 다시 그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얻어 탈 수 있다. 네. 이렇게 항상 해주는 데가 덴마크예요. 그래서 덴마크는 바로 그 3번을 갔는데 네.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갔고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덴마크는 한국과 특정 분야를 빼고는 직접적인 교류가 많지 않다는 직접 얘기죠. 갈 일은 없고. 예,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갈 일은 많은 나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덴마크는 그렇게 3번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 비행기까지가 10시간 하루 뒤에 뜨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짬짬이 거기에 있는 우리 주재원분들 소개받아서 만나거나, 왜냐하면 숙소가 없거든요. 에어프랑스 결항이면 다 글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못 잡을 거나 네. 이럴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또 부탁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예. 덴마크는 본인들이 북유럽 국가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덴마크에는 국민들도 꽤 계세요. 뭐냐면 저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아직도 저렇게 견실하게 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덴마크 덕분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예전에 프랑스가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시절에 북유럽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유럽 대륙에 붙어 있는 덴마크를 넘어가야 되는데, 길을 내달라. 예, 근데 덴마크가 거기서 매번 승리를 했어요. 남의 일 같지 않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매번 길을 내달라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덴마크인들이 매번 그러한 전쟁이나 여러 시도들에서
결사항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저렇게 평화롭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덴마크인들은 지금 북유럽의 체제는 우리 덕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뭐 농담 반 진담이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런 맥락 속에서도 있지만 실제 덴마크 언어랑 스웨덴 언어랑 노르웨이 언어 이런 것들이 지하철을 타면 기차를 타면 그게 다 같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 병기가. 예, 병기가 되어 있는데 스페링이 거의 유사해요. 물론 약간의 뭐 단어나 이런 뭐 뭔가 이렇게 무슨 점 같은 게 하나 더 찍히고 뭐 이상한 모습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게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덴마크인들이 스웨덴 어랑 이런 걸 몰라도 소통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북유럽 삼국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향하고 있는 국가 체제 역시도 북유럽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세금에 의존해서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는 그런 모습은 여느 북유럽 국가랑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지향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니면 다들 지향은 하는데 복지국가를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가 그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럽이라고 했었을 때 북유럽은 유럽인들도 달리 봅니다. 완전히 달리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는 북유럽 전체가 예.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그쪽에 경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렇죠. 물론 유럽의 다른 국가도 복지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데 저렇게 복지에 집착할 정도로 아니야 이거는 공동체야라고 하면서 모든 사회제도를 거기에 맞추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 하여튼 그 기저가 있는데 잠깐 설명해주고 가요. 다음 그럴까요? 시간에 하지 마시고. 기왕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일단 북유럽 국가는 전 세계 이제 20여 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입헌군주제 국가예요. 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건 아직 왕이 있다라는 얘기고 예. 계급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는 그 휘마 속에서 프랑스와 같은 그 왕정이 사라지고 공화국이 되기 싫어할 거고 예. 또 저쪽에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바로 핀란드 옆에 창궐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급이 없는 노동자의 사회잖아요. 네. 이런 체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회 모델이 필요했어요. 왕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 그러려면 왕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의 이 권세와 경제적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고 너희들에게 세금만 걷어서 나는 나의 부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가 모든 걸 너희들에게 다 책임져 줄게 라는 다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이 초조했군요. 왕이 제일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영문 풀네임을 국가명의 풀네임을 보면 네. 킹덤 오브예요. 다 왕국이에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스웨덴 왕국, 그렇죠. 덴마크 왕국. 지금 다 왕실이 있고 왕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럽에도 한 왕실이 있는 국가가 한 뭐 8, 9국가 이상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여러 스탠스 중에서 예. 이런 북유럽 국가를 더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 이런 나라가 있나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리히텐슈타인. 네. 네. 발음이 정확하시네요. 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나라인데 스위스의 보호국에 해당돼요. 스위스도 작은데. 스위스도 작은데 왜냐하면 전 국민이 3만 명 좀 왔다 갔다 되고요. 여기도 그 리텐슈타인의 그 영주가 계속 그 군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지금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럼? 그 리텐슈타인의 국왕이 네. 모든 복지를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그 국왕은 뭘로 돈을 벌어요? 그 국왕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뒤에 유럽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네. 가만히 보니까 자기처럼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자신의 국가에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을 조세피난처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그들에게 회비받는군요. 그렇죠. 입장료나.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부까지도 얹어서 그걸로 리히텐슈타인의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복지를 책임져요. 아. 네. 그다음에 국방도 의무가 없습니다. 뭐 3만 명이니까 사실 국방의 의무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사람도 없겠죠. 스위스가 지켜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스위스에다 일정 돈을 내고 우리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북유럽 국가가 복지 국가라는 걸 지향하기 위해서 그 아젠다를 선택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일반적인 국민은 국가가 하는 일을 편하게 비판해도 돼요. 네. 왜? 굳이 대안까지 생각하지 않고 비판만 해도 돼요. 왜?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 대안을 생각을 해줘봐 라고 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직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국책연구원도 있고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아무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잘못됐지라고만 해도 돼요. 네. 굳이 대안 없이 뭐 비판만 하고 그게 돼? 국민들은 안 그래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위정자들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자기 것이 전복되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특히 복지라는 걸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그 요인을 달리 해석하는 여러 해외의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게 있군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게 나머지 거는 또 다음 시간에 그러시죠. 해드릴게요. 예. 덴마크 하면 저는 그 치즈 네. 그거 막 시장에서 팔고 하던 그 사진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팔지도 않았던 시절에 맞아요. 사진으로만 보니까 예. 저건 도대체 어떤 맛일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낙농업이 많이 발달한 국가죠. 예, 맞습니다. 뭐 유럽 각지에 덴마크 쪽에서 재배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산출했던 낙농어품이 많이 가긴 가는데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의 산업 구조를 제일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덴마크의 산업 구조는 너무나도 견실합니다. 견실하다는 게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덴마크는요 정말 그 수출 품목이라든가 덴마크가 해외에 이제 돈을 외화를 벌어오는 경로를 보면요 네. 거의 비중이 10% 이렇게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다양 하는데 한다양 하지만 솔직히 요즘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몇 개의 쏠림이 좀 꽤 있죠. 그것도 나누면 되잖아요. D램, 랜드 이렇게 나눠서 10%. 아, 또 그것도 그렇네요. 자, 덴마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전체 수출 품목에서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기계류라는 건 일반 기계도 있지만 대부분 선박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덴마크는 전 세계 해운 최강국 중에 하나로서 주로 이제 해운을 할 때 필요한 선박들을 우리 한국 배를 많이 사다 씁니다. 예. 컨테이너선, 뭐 벌크선, 뭐 이런 거 다 많이 갖다 쓰는데요. 2012년까지는 덴마크도 자체 대형 조선소가 있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배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조선소가 문 닫았고요. 네. 이제는 전량 거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큰 배는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들 비싼 거는 그렇죠. 만들어 파는군요. 옛날에 가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운업을 하는 곳들은요, 통상적으로 배를 건조하는 업은 이제 쇠퇴한 나라가 많지만 네. 배를 수리 가공하는 업. 이런 거는 아직까지 하거든요. 예. 바로 고쳐서 다시 가야 되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계 부품들이 강성하고요. 그다음 또 한 11% 정도가 의약품입니다.
세계적인 신약을 만드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또 덴마크예요. 그래서 의약품이고 그리고 전기기기가 한 8%, 광물성 연료가 한 7, 8%, 네. 그다음에 광학 의료기기가 한 4%, 해산물 4%, 육류, 낙농업에 해당되겠죠. 이게 또 한 4%,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게 한 4%, 가구가 또 4%, 유제품이 또 4%, 뭐 이런 수준이죠. 웬만하면 그런 거 그냥 사다 쓰는데 직접 다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이 많은 업종이 존재하고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요. 이게 또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이거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거 오늘 다 안 해요. 아니,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네, 복지국가들은 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납부하고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존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첫 번째는 적극적인 경제활동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국민들이 네. 저라도 그렇겠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대학 다니겠다는 친구들에게 용돈까지 줍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고부가가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창업에 목을 매요. 그건 왜요? 왜냐하면 세금을 새로 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누구도 적극 창업은 머리 아프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예. 근데 자꾸 창업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일이라 하고 저는 시키는 일은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의 경제가 사이클이 안 돌잖아요. 근데 그게 또 복지 때문이니까 참 악순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창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가 제일 잘 마련되는 국가가 북유럽이에요. 그냥 뭐 창업했다가 잘못됐어? 국가가 책임질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또 창업하고 싶니?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 국가가 또 돈을 대줄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아실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을 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북유럽들이죠. 그래서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계적인 기업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복지제도 플러스 창업지원제도 플러스 고부가가치 인력이 되기 위한 계속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맞물린 거죠. 사실상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창업이기도 하네요. 네.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창업해서 자기가 회사를 일구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금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도 창업 테마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빅데이터가 테마죠. 요즘은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테마죠.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 분야의 창업 자금, 지원 자금이나 벤처 자금이 몰리지 네. 다른 나만의 독특한 길을 가보겠다라는 데는 자금이 잘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저는 농업에 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산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잘 안 와요. 정부가 아예 테마를 정하고 또 예산 쓰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그런 테마가 없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로로 만든 그 창업 프로그램 거기에 가서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농업이에요. 나는 가구 만들 거예요. 네. 나는 뭐 할 거예요. 이러면 그냥 알았어요 하고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발달하게 됐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나라네요. 네. 반도국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맨날 길 열어달라는 얘기만 듣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자주 하고. 다양한 산업들도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하고 국민성도 비슷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비슷해요? 전혀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남하고 비교 성향도 좀 있고 다른 외부의 일,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들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런데 덴마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공동체주의인데 개인주의인 게 아주 독특한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군요. 예. 그런데 그 개인 사생활이 공동체라는 이 바운더리를 침해하게 되는 순간은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관여하죠. 어쩌다가 그런 성격들이 생기셨을까요? 그게 제 소견으로는 예.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 지수 1등을 하면 1등으로 항상 꼽히는 나라 덴마크거든요. 그거랑도 관계가 커요.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아예 비교, 그러니까 남을 아는 순간 비교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걔가 몇 평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네. 집안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체 의식은 있다고 하니 참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덴마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 백신이나 치료제나 둘 중 하나만 빨리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는 뉴스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숙제들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또 그게 고민이고요. 오히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이런저런 궁금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려고 오랜만에 TBS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이제 우리도 백신을 좀 확보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럼 맞게 되는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일단 정부가 총 이제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뭐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테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 그리고 미국의 모더나 백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실은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제약사의 자회사인데 네. 벨기에의 얀센이라는 곳에서 만든 백신, 이 네 가지 백신을 1,000만 명분, 1,000만 명분, 1,000만 명분, 400만 명분 이렇게 3,400만 명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다국가 연합 기구가 있어요. 예. 2021년까지 전체 세계 인구의 20%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다국가 연합체인데 그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또 1,000만 명 분을 이제 확보를 해서 총 4,400만 명 분을 내년까지 확보를 해서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다 실제로 만들어져서 승인까지 받은 백신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백신들을 일부 사전 예약을 한 정도인 겁니까? 예,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이 전 세계 11개예요. 11개 중에서 어쨌든 간에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네. 전문가들도 공신력 있는 백신이라고 인정하는 백신이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백신인데 이 네 가지 백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거나 혹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코박스 퍼실리티는 다국가 연합 기구잖아요. 그리고 이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자국이 백신 확보를 하기에 좀 어려운 나라들에게도 네. 백신이 돌아가도록 하는 뭔가 국제 연대 차원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코박스 퍼실리티는 백신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백신들 중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것 중에서 가장 싼 거. 그거 좀 잠깐 다 설계도 좀 갖다 줘. 그래서 만들 거라 이거죠? 그렇죠. 가장 싼 걸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3,400만 명분은 확실한 거고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어떤 제약사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량 생산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빨리? 네. 빨리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용이하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번 맞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진짜 이거 햄버거 가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 맞는다고 하면은 뭐 8,000원 정도면은 접종이 가능하고 예.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이미 위탁 생산을 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통 비용도 안 들잖아요. 바로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효과성과 안전성만 입증이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실은 다량으로 확보해서 접종하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사실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빨리 공급되는 게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제일 저는 빨리 생각합니다. 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 메신저 RNA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약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화이자 백신이랑 모더나 백신인데 둘 다 미국 제약사 백신이죠. 그게 아주 추운 냉동 상태에서 보존이 되고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그거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메신저 RNA 백신 자체는 메신저 RNA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져요. 메신저 RNA라고 네, 해요? 메신저 RNA. 그러니까 예. 이 메신저 RNA 백신의 원리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껍데기에 대한 유전 정보를 몸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그 유전 정보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껍데기를 만들어서 면역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메신저 RNA 방식이거든요. 껍데기를 집어넣어서. 네. 왜냐하면 그 껍데기가 사실은 우리 몸에 세포와 이렇게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 껍데기 그 독성은 없고 그 껍데기만 집어넣어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원리가 이 메신저 RNA 방식인데 메신저 RNA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보존제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보존제가 뭐 특허도 걸려 있는 게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조 단가가 올라가요. 예. 제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도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맞는데 2만 원. 그리고 두 번 맞으면 이제 4만 원 정도가 들겠죠. 그게 본인들 마진 포함한 판매 가격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맞는데 3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맞으니까 6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예. 아마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게 한 7, 8만 원대에서 10만 원, 15만 원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유통 비용을 또 넣어야 되니까요. 아, 우리나라에 또 콜드체인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콜드체인이 필요한 이유도 이 메신저 RNA 성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보존제를 집어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온에 노출이 되면 쉽게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80도 그리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도 정도의 장기 유통할 때 콜드체인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금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탁 생산이 가능한 곳이 현재로서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나라로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통 비용도 들 테니까 비행기 타고 오겠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이 아니면은 이 그 화이자 비용-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겠죠. 네,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맞은 별로 없이 하더라도 그 정도 맞아요. 된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많은 뭐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고 뭐 중간 시험 결과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이 나왔고 네. 또 뭐 영국이라든가 뭐 바레인, 사우디,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파이자 백신의 긴급 임상 승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단가라든가 제조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백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 세계 곳곳에 골고루 보급될 수 있는 백신인지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메신저 RNA 백신은 지금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아예. 이런 원리의 백신이 없었다. 개념만 있었을 뿐이지 그런 메신저 RNA 백신 플랫폼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희망 섞인 기대로 하면은 그래 효과성 안전성에서 별 문제 없을 거야 네. 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확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기자님. 네. 만드는데 돈도 더 들고 네. 대량 생산도 쉽지 않으며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도 필요해서 비용이 더 비싸고 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부작용도 불안한 가격도 비싼 네. 이걸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서 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 개발은 네, 네. 더 속도가 빠른 원리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백신은 개념이 있었고 이런 개념을 활용을 하면은 특정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만 확인이 되면은 그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던가 미국의 모더나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이오 스타트업들이죠. 바이오 스타트업들에서 메신저 RNA 백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자꾸 빅 파마들을 꼬셨던 거예요. 예. 근데 큰 제약사들이 뭐 시큰둥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냥 확 확산을 하고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는 수요가 생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얼른 미국의 큰 제약회사인 파이자와 손을 잡고서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고, 모더나는 큰 제약사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투자금 유치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보겠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만든 거군요. 3상 임상시험을 할 정도로 어쨌든 성공 고지까지 눈앞에 다다른 거죠. 진도가 빨리 나갔다. 예. 하지만은 백신은 어쨌든 간에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이상적으로라면 50억 명한테 접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접종이 되고 나서도 단기적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 플랫폼 원리로 만들어진 백신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대량으로 접종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과연 안전성이 담보될지는 사실 아무도 확언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점에서는 약간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사우디 바레인 같은 곳에서 긴급 임상 승인을 하고, 미국도 금요일 아침에 이 FDA 자문기구에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예. 공고를 했고, 보통 자문기구에서 괜찮다고 공고를 하면 바로 임상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도 조만간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나라들은 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급한 나라들이잖아요. 나중 부작용 걱정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3상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까지만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은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일단 접종하고 보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겨울 유행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때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어쨌든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 모더나, 또 지금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곳의 성적이나 혹은 그런 백신들이 진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확보한 백신들을 계획대로 접종을 해도 저는 그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뜻밖에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그 백신 전문가들이나 방역 전문가들이 다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한두 달이라도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만약에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백신도 두려워서 안 맞을 테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를 하면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전신 내 장애가 생기는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 사례가 단 한두 건이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백신을 정부가 접종하자라고 공고를 했을 때 선뜻 나설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자. 기다릴 수 있으면.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백신 접종에는 문제가 없도록 차근차근 진행을 하되,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캐나다 등에서 백신이 접종이 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백신 접종 시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다는 가격도 싸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도 해서 괜찮다는 이른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은 좀 달라요? 그게 원리가?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다른데요. 이 예.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침팬지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아까 그 메신저 RNA 방식과 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껍데기를 만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달체 방식이라고 예. 이 메신저 RNA 방식과 구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이라고 하는 제약사에서 만들어 400만 명분 백신이 바로 이런 전달체 방식을 활용한 백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지금 정부가 확정을 해놓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마디 드리자면 포트폴리오도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백신의 왜냐하면은 포트폴리오. 예. 파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은 메신저 RNA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이자면 파이자, 모더나면 모더나 하나를 일원화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이 있으니까 굳이 그 메신저 굳이 RNA를 메신저 RNA 백신 두 가지로 2천만 명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백신 중에서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이 지금 가능한 백신 중에 노바백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백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바백스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코로나19 껍데기 단백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몸속에 집어넣어주는 방식의 백신이에요. 외부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단백질을 몸속에 집어넣은 방식이고 이건 방금 언급한 메신저 RNA 방식이나 전달체 방식이랑 또 다른 방식의 백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호평하고 있어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데기를 몸 안에 넣어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의 백신은 예. 이미 여러 차례 시도해봤던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개발만 완료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이 오히려 효과라던가 제조 단가라던가 보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은 또 국내에서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다가 화이자나 모더나 비중을 좀 줄이고 노바백스 백신의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가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좀 드리고 싶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방식으로 똑같은 전달체 방식이라는데 왜 그러면 그러면은 1,000만 명분 400만 명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를 이용하는지가 약간 달라요. 아까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얀센에서 만들어낸 전달체 방식은 그 전달체에 전달을 하는 바이러스를 그냥 사람 아데노바이러스를 활용을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사람 아데노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바이러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감기가 걸렸다가 몸에 이미 면역 항체가 생겨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만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몸의 면역계에 의해서 방어가 되어가지고 효과적인 백신 기능이 몸 안에서 활성화가 되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머리를 쓴 거예요. 굳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선택을 한 것도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는 침팬지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이 없거든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사용해서 치밀한 친구들이네요. 효과성을 이제 상당히 높인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구구절절 그렇게 궁금해하느냐면요. 사실 이것도 뭐 상식이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백신들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A, B, C, D 막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중에서 B를 맞을 건지 D를 맞을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냥 그 강량구 피셜로 예. 우선순위 정해 드릴까요? 그 얘기 좀 해보려고 네,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 정해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저한테 선택이 가능하다면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번. 만약에 선택지가 가능하다면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저는 접종할 의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임상시험 결과
뭐 살펴봐야 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노바백스 백신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은 맞을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 모더나 백신 1,000만 명분인데 화이자 백신은 2번 맞는데 한 번 접종하는 표준 용량이 30mg이에요. 화이자 거는 30mg. 2번 맞는다. 네, 2번 맞는데 예. 30mg. 그러니까 30씩 맞으니까 뭐 총 우리 몸에는 60mg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더나 백신은 한 번 접종하는데 표준 용량이 100mg이에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비교하면 모더나 백신이 접종하는 용량도 3배 이상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물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 많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쇼크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잠재적인 위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따져보면은 저는 화이자보다는 모더나 백신이 좀 더 잠재적인 위험이 클 가능성도 있거든요. 많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급한 나라들에서는 뭐든지 어쨌든 간에 찔러놓고 보자라는 심보로 지금 막 여기저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켜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확실한 문제들이 차이가 많이 있을 나타날 것이다. 거예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원래는 한 번만 맞는 것으로 예. 기획이 되었어요. 그 얀센 백신도 한 번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2번 맞히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는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맞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치료제 중에는 혈장 치료제라고 해서 이미 한번 알았던 분들의 혈장을 뽑아서 넣으니까 치료 잘 되더라 하던 게 있던데 그것도 그럼 치료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혈장 치료제를 만들려면 완치자의 혈장을 다량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완치자의 혈장을 다량으로 확보하는 일이 쉽지가 않을 뿐만 귀하겠군요. 아니라 혈장 치료제 효과를 놓고서도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 치료제는 생산도 제한적이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처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를 했었던 건 코로나19 완치자에서 항체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 항체를 정제해서 만드는 항체 치료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두 제약사에서도 만들어서 트럼프 예. 대통령도 접종을 받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기업에서 예. 이제 제조 중인 항체 치료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항체 치료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 장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막 감염된 사람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는 들어간 항체 치료제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효과적으로 막아서 더 이상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항체 치료제의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항체 치료제의 단점은 뭐냐면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중증으로 이제 이어지시는 분들은 대개는 바이러스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과잉 염증 반응 때문에 몸이 힘들어져 가지고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니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몸속에 들어간 항체 치료제가 그 바이러스를 제압해 준다고 하더라도 네. 바이러스의 효과 때문에 생기는 과잉 염증 반응 자체는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증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항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사실 모든 항바이러스제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계절 독감에 듣는 타미플루도 증상이 일어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을 해야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어 가지고 중증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약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 독감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래 타미플루가 있으니까 얼른 병원 가서 진단받은 다음에 중증으로 이어지기 전에 타미플루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항체 치료제가 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나오면. 어느 정도 3상 임상 시험이 나와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저는 그 정도의 효과는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증으로 자체로 잘 안 갈 테니까. 그렇죠. 옵션이 있는 것보다는 옵션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연내 혹은 연초에 예. 국내 기업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3상 임상 시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 그러면 예.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전에 약간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유력한 옵션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가능하겠네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TBS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일요일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